하나를 고른다면 이제 가격 민음사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요. 가격이 할인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쇼호스트가 어렵네요. 일단 오늘 이게 가장 재밌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제일 어렵네요. 예, 북클럽 비바 오늘 영상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번역되었던 전쟁과 평화 번역본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갖고 나와서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무슨 홈쇼핑에서 쇼호스트 같은 느낌인데요. 전쟁과 평화를 한번 찾아보니까 서점에서 7, 8종이나 돼요. 절판된 것도 있고 앞에 건 절판되고 뒤에 건 팔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기준은 러시아 문학 전공하는 분이 러시아에서 직접 번역한 전쟁과 평화를 골랐습니다. 그게 민음사, 문학동네, 그리고 의류문화사. 하나 더 있었어요. 자음과 모음에서 나온 류피라 선생님 번역의 전쟁과 평화가 있는데 그게 좀 2001년인가 일찍 나오고 절판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는 비교해서 뺐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건 문학동네예요. 문학동네 박형규 선생님 번역의 전쟁과 평화인데 박형규 선생님이 워낙에 전쟁과 평화를 80년대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1988년에 번역했던 전쟁과 평화를 제가 90년대 들어서 샀던 게 이겁니다. 이때 전쟁과 평화를 한번 번역을 하신 걸 수정하고 하시다가 이때 문학동네에서 또 수정한 걸 냈으니까 당연히 가독성도 높고 또 처음 번역에서 있었던 오류도 많이 수정되고 그래서 문학동네에서 나온 전쟁과 평화가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제 2010년대에 맞게 다시 번역해서 나오는 그 첫 포문을 열었던 게 문학과 동네고요. 박형규 선생님 번역. 그 다음으로 나온 게 2017년도에 나오고 18년도에 나오고 19년도에 나왔어요. 비슷하게. 근데 그다음 18년도에 나온 게 민음사 번역이에요. 민음사 번역은 박형규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노어노문학과 명예교수님으로 계신 분이고 민음사 번역은 소설 쓰고 번역하는 연진희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네, 민음사 번역은 저는 소장본으로 샀는데요. 이 두 가지는 이북으로 있는데 오늘 비교를 하려고 도서관에서 빌려왔습니다. 민음사 번역하고 그 다음에 19년에 의류문화사 번역인데 이걸 한번 비교를 해보면 민음사 번역은 참 작가가 번역한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 소설이라는 느낌보단 진짜 이렇게 소설을 읽는 느낌으로 읽을 수 있게 번역을 되게 정성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민음사하고 문학동네의 특징은 1권에 1, 2, 3부, 2권에 1, 2, 3부, 3, 4, 5부, 3권에 1, 2, 3부, 그 다음 4권에 1, 2, 3, 4, 다음 에필로그 1, 2 들어가고 그 다음에 민음사하고 문학동네는 전쟁과 평화 소설 제일 뒤에 톨스토이가 직접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썼는가, 왜 썼는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와 뭐가 다른가 이런 덧붙이는 말을 따로 번역해서 붙였어요. 이건 꼭 소설에 연결된 부분이 아니어서 의류문화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굳이 번역하지 않았는데 문학동네하고 민음사에서는 번역자들이 번역해서 부록으로 붙였더라고요. 전쟁과 평화에 덧붙이는 말 해서 톨스토이가 내가 이 역사소설로서 전쟁과 평화를 쓰면서 어떤 점을 염두에 뒀는가 이런 거를 밝히는 글을 뒤에 덧붙였습니다. 작품을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죠. 이렇게 도와주는 부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비교를 해보면 제가 번역본을 볼 때는 4가지를 봐요. 하나는 번역의 가독성. 이거는 여러 판본을 놓고 첫 페이지를 읽어보면 나오죠. 내가 읽기 편한 걸 골라요. 두 번째는 해설. 그래서 역자가 아무래도 전공을 하거나 그 분야에 공부한 분이면은 이해를 돕는 해설을 뒤에 자세히 붙여주시잖아요. 아무래도 외국 문학은 이렇게 해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창작됐을 때의 배경, 작가 소개, 또 그게 수용되고 또 이후 문학에 준 영향 이런 것들은 역자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번역의 가독성, 그다음에 해설의 정성스러움, 꼼꼼함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다면 이거는 전쟁과 평화가 제가 전공이니까 저는 이게 눈에 띄었지만 아마 제가 전공이 아닌 다른 외국 문학을 고를 때는 번역본을 고를 때는 아마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전쟁과 평화를 고를 때는 뭐를 신경을 썼냐면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처음 쓸 때 귀족들의 말에서 나오는 프랑스어, 또 프랑스군이 침입했을 때 자기들끼리 하는 말에서 나오는 프랑스어, 또 독일 군인들이 하는 독일어, 그 독일어나 프랑스어를 썼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전체의 2% 정도의 분량이래요. 2% 정도의 분량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살렸는가? 그거를 볼 수밖에 없죠.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제일 처음에 첫 페이지에 나와요. 그러니까 공작 제노바와 루카는 이제 부오나파르트 가문의 소유물이자 영지일 뿐이에요. 아니요, 당신에게 경고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지금은 전쟁준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여전히 그 적그리스도의 온갖 추악한 짓과 만행을 옹호하려 한다면 난 당신을 아는 척도 하지 않겠어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의 친구도 아니고 당신이 말하듯 나의 충직한 종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서 와요. 반가워요. 내가 당신을 놀라게 했군요. 앉아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렇게 도입부에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안나 파블로브나 셰레르라는 그 황태후의 측근, 여관이라고 하죠. 황태후의 측근이 자신의 야회에 가장 먼저 도착한 고위직 관료 바실리 공작을 맞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805년 7월이라고 나와요. 이 대사로 시작을 하는데 1805년에 러시아 귀족들은 궁정에서 프랑스어를 했다고요. 네, 그래서 이 대사는 당연히 불어로 돼 있겠죠. 중간중간에 러시아의 단어가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러시아 말로 하는 게 이리 와요, 뭐 반가워요, 그 다음에 그 영지라는 표현 이런 것들은 러시아어로 나오지만 나머지는 다 불어로 나와요. 나의 충직한 종 이런 몇 가지만 러시아어로 나와요. 그럼 이거를 번역해서 어떻게 살렸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문학동네는 프랑스어를 이탈릭으로 표현했어요. 그리고 민음사하고 의류문화사는 진한 글씨로 표현했는데 저는 이렇게 딱 봤을 때 불어가 눈에 딱딱 들어오는 거는 확실히 의류문화사가 불어가 확실히 진하게 두드러졌고 민음사는 진하게 하기는 했는데 눈에 띄지가 않아요. 별 큰 차이가 없고 근데 진하게 표시는 했어요. 문학동네는 불어를 다 이탈릭으로 바꿨는데 우리말에서 이탈릭은 티가 잘 안 나요. 영어나 불어처럼 이렇게 옆으로 뉘었을 때 한글이 바로 서 있는 거하고 큰 차별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불어 표현이 가장 잘 된, 그러니까 이거는 역자들이 다 살렸는데 편집상 잘 된 건 의류문화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읽으면서 아 여기는 불어구나 하고 바로 느낄 수 있게 굉장히 진하게 표시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중요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번역에서 물론 이것도 전공자들이 염두에 두는 거고 저도 노문학 말고 다른 외국 문학 고를 때는 염두에 두지 않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번역에서 섬세한 부분이 있어요. 섬세한 부분.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작가가 뉘앙스를 분명히 넣었는데 역자가 그걸 어떻게 살리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쉐레르의 도입부 대사에서 나폴레옹을 보나파르트라고 해요. 보나파르트라고 하지 않고 B-U-V-O-N-A 부오나 보나라고 하지 않고 부오나파르트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기가 원래 뭐냐면 나폴레옹이 태어난 코르시카 섬이 이탈리아였는데 그러니까 이 러시아 귀족은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 사람이 아니야. 그 출신이 이탈리아 시골 그 섬 출신이야. 이런 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보나파르트라고 하지 않고 부오나파르트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살렸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의류문화사하고 확실히 민음사는 부오나파르트라고 해서 쉐레르가 나폴레옹을 이탈리아 촌놈이야 하고 빈정거리려는 걸 살렸어요. 근데 이거를 문학동네에선 그냥 보나파르트라고 했어요. 이거 뭐 보통 독자들이 읽기 이게 무슨 엄청난 오역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섬세한 부분에 들어갔을 때 확실히 이 도입부에서부터 벌써 이 프랑스어로 표현되는 거 혹은 인물이 일부러 상대를 그 조롱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살렸는가 했을 때는 확실히 연진희 선생님하고 의류문화사의 박종소, 최종술 선생님이 이 부분은 잘 살렸더라고요. 네 번째는 이렇게 섬세한 뉘앙스가 어느 정도 담겨 있는가. 잘 모를 때 이건 역주로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네 번째 제가 보는 거 역주와 뉘앙스 살리기. 근데 뉘앙스 살리는 게 본문에서 표현이 다 안 될 때는 역주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역자들도 있고 하시는 역자분들도 있는데 저는 고전 문학은 좀 가급적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보면은 정말 세 분 다 역주를 열심히 다셨어요. 역주도 열심히 달고 해설도 열심히 쓰고. 근데 이제 장단점이 뚜렷한데 제일 먼저 나온 그 문학동네 같은 경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역주가 굉장히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세계사 흐름을 잘 모르는 분도 전쟁과 평화의 사건이 흐를 때 배경의 역사가 이런 게 흘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역주를 자세히 달아주셨어요. 문학동네 박형규 선생님 해설의 장점은 소련 연구자들이 어떻게 이 판본이 어떻게 바뀌었고 당대 소련 또 이후 러시아에서 어떻게 논쟁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해설을 잘 붙여주셨어요. 근데 이건 전공자가 아니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전공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해설이고요. 또 뭐 전공이 아니라 해도 그때 러시아 그때 소련에서는 전쟁과 평화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왼쪽 블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뭐 귀족들이 야회하고 무도회하고 뭐 이런 걸로 전쟁 얘기를 했어 하고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또 오른쪽에서는 알렉산드르 우리 왕이나 러시아군에 대해서 훨씬 더 쿠투조프 장군이나 훨씬 더 멋있고 영웅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어이없는 그런 평범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렸어 하고 왼쪽 오른쪽에서 같이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이 해설에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전쟁과 평화가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았던 건 비평가들이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있는 그 독자들이었어요. 그때 뭐 지금하고 좀 독자층이 다르죠. 그때 문맹률이 높았으니까. 그렇지만 전국에서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나 뭐 작은 도시, 작은 군현의 어떤 공무원들이나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쟁과 평화가 정말 인기였다고요. 나왔을 때. 그 독자들이 사랑해줬고 또 뭐 뚜르게네프나 이렇게 동시대 작가들 예스코프나 도스토옙스키나 이런 작가들이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위대한 작품이다 하고 딱 편을 들어줘요. 근데 비평가들은 왼쪽 오른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 역사가들도 왼쪽 오른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저 작가들과 독자들이 어떻게 톨스토이를 옹호하고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했는가 이런 대목이 문학가 동네 해설을 보면은 잘 나타나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민음사인데 민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소설 쓰고 번역하는 선생님이어서 이 해설을 굉장히 읽기가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이분이 뭐에 감동을 받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가 굉장히 에세이처럼 정확하게 드러나요. 물론 역사적 배경이나 작품 설명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가 민음사 판본은 우리 삶의 목적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세르게이 볼콘스키 공작의 말을 카피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스에도 그게 이 카피가 있더라고요. 세르게이 볼콘스키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톨스토이의 외가 쪽 육촌 형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카브리스트로 그 시베리아에 가서 30년 유영 살고 돌아오신 분,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르게이 볼콘스키의 삶이 톨스토이에게 영향을 주고 톨스토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전쟁과 평화를 쓰게 됐는가. 그리고 이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은 이후 러시아 사람들에게, 세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하는 그런 긴 안목에서 세르게이 볼콘스키를 톨스토이가 아니라 세르게이 볼콘스키의 말을 카피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연진이 선생님이 전쟁과 평화를 읽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민음사는 가독성도 좋고 해설도 정성스럽고 무엇보다 이 역자가 무엇을 느꼈는지를 굉장히 또렷하게 보여주는 에세이식 해설이어서 읽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역주도 문학동네 역주도 좋아요. 역사적 배경을 많이 설명해 주는데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전공이 아닌 분들한테 너무 많아서. 근데 민음사의 역주는 그 정보를 충분히 주지만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 부담스럽지 않게, 그리고 또 작품을 이해할 수 있게 뉘앙스를 설명해 주는 역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주도 굉장히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류문화사는 의류문화사 해설의 특징은 총정리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그간 나왔던 얘기들을 총정리로 읽을 수 있어요. 그 역시 학자분이 쓰신 해설답게 그 정보를 총정리하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의류문화사도 역주가 이제 원주라고 하죠. 똘수이가 원래 붙인 원주하고 역자들이 붙인 역주에서 작품 해설과 이해를 돕는 역주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막 애매하게 다 칭찬한 것 같은데 장점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최종적으로 1886년에 정해져서 이후로 내려오는 톨스토이의 바이나이 미르로 번역을 해요. 예, 바이나 전쟁, 이 그리고 미르 평화 이런 뜻인데, 바이나이 미르를 저는 이렇게 원어로 써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러시아어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한 번쯤 보게 해주는 거, 이것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음사하고 문학동네는 바이나이 미르를 러시아어 원어로 넣었는데 의류문화사는 그거를 원어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음차 표기로 했더라고요. 라틴 문자 음차 표기로. 아마 노어를 하면 사람들이 못 읽을까 봐 이렇게 넣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끼릴 문자를 그래도 한번 구경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표지를 보면, 표지는 저는 표지 얘기는 하지 말까요? 표지를 보면 저는 문학동네가 가장 좋았어요. 가장 먼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종이를 오려서 그림자로 표시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이 시대 분위기도 잘 살려준다고 생각했고 전쟁과 평화하고 아주 어울리는 표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학동네 표지가 문학동네 표지가 이 줄거리와 함께 보여지는, 네, 종이를 오려서 이렇게 그림자로 표현하는 방식의 의류문화사 표지가 또 재밌어요. 의류문화사 전쟁과 평화 표지는 이게 프로코피예프의 오페라가 있어요. 전쟁과 평화라고. 그거 1981년도 그 무대 디자인을 그린 그림입니다. 프로코피예프의 전쟁과 평화 오페라의 무대 디자인을 가지고 의류문화사는 표지를 삼았어요. 네, 의류문화사는 1, 2, 3권 상중하 표지가 다 똑같아요. 이 프로코피예프 작곡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쟁과 평화를 오페라로 만든 거예요. 그 오페라로 만들었을 때의 무대 디자인을 그림으로 그린 걸 표지로 삼은 거예요. 의류문화사는. 그리고 민음사는 왜 이걸 표지로 했을까 했지만 분홍과 검정의 즉석화, 웬들 마이어스. 근데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전쟁이나 그런 느낌도 주죠. 전쟁과 평화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무튼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볼 때는 민음사 해설이 가장 편안하고, 전공자들은 문학동네 해설에서 얻는 정보가 많고, 또 의류문화사 해설도 전체적인 총정리로 정성스럽게 해설이 들어가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왜 오늘 헤맸는지 알겠어요. 도입부를 제가 하려고 한 걸 안 했어. 제가 최근에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들 상담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이제 막 진실 공방 이런 거 나올 때 들었을 때 너무 말이 되는 얘기는 허구일 확률이 높대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맞게, 그리고 인과관계가 맞게
자기가 이야기를 조금씩 바꾼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억도. 그런데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고 황당한 이야기일수록 사실일 확률이 높대요. 그런 얘기를 잘 못 지어낸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이제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얼마만큼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할 때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면 그게 오히려 사실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재밌었던 건,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써보면, 제가 이렇게 소설 공부 같이 하는 친구들하고 서로 합평을 하고 이럴 때 저는 정말 제가 겪은 이야기를 썼어요. 실제 일어난 일을 썼는데 그럴 때 가장 많이 받는 지적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요. 혹은 거꾸로 막 클리셰다. 근데 제가 실제로 겪지 않은 일을 지어서 쓸 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일어난 일 같다. 이런 말을 듣거든요. 근데 그게 그 상담 선생님이 하신 말씀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쓰면서 무엇이 진실인가 했을 때 역사가들이 그 앞뒤 맞게 정리해 놓은 이야기들, 이 사건의 원인은 이거고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으며 그 결과 이런 영향을 이후 끼치게 됐다. 이렇게 정리된 이야기들 속에 과연 진실이 얼만큼 들어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위인으로 알려진 사람 혹은 악인으로 알려진 사람, 그게 과연 전부일까? 그게 다 진실일까? 이게 톨스토이가 갖고 있는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상담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보면은 실제로 그 시절에 없었던 사람들을, 허구의 인물들을 지어서 실제로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 실제 역사 속의 인물들과 함께 이 전쟁과 평화라는 소설 속에서 살아가도록 작품을 써요. 그러면은 누가 더 진실을 보여주고 있는가 할 때, 역사가들이 그 정합성에 맞게 이론으로 잘 정리해 놓은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진실을 많이 놓친 상태일 수 있고, 또 거꾸로 그 예술가가 허구를 창조해냈는데 그 안에 그 시대의 진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기술하거나 증언하거나 공부할 때도 항상 이 문제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가 겪은 걸 얘기하는데 나도 내가 겪은 그대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는지. 그거를 톨스토이는, 그러니까 역사가 진실을 다 보여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만큼 이 작품을 번역할 때는 당시 역사적 사실을 꼼꼼하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톨스토이가 왜 이 인물들을,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그렸는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소설답게 읽히도록 번역했다. 그 점에서 저는 민음사 번역이 참 정성스럽고 잘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원본을 얼만큼 정확하게 옮겼는가, 또 러시아 문학을 얼마나 러시아 문학답게 해설했는가 하는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장점들이 커요. 다른 판본도. 그렇습니다. 하나를 고른다면 이제 가격 민음사가 제일 낮아요. 제일 낮아요. 가격이 할인도 있고. 그런데 페이퍼백이네요. 민음사만.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이게 가격이 더 낮지? 번역하는데 공은 똑같이 들어갔을 텐데 생각했는데 이게 페이퍼백이구나. 그랬구나. 근데 이제 주석이 이렇게 책을 보면은 끝에 가야 보이는 주석이 있고 앞에 있는 주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각주와 미주. 근데 저는 가급적 각주가 편하거든요. 읽을 때 미주로 뒤로 일일이 가기가 불편한데, 이건 또 각주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 각주로 설명이 많이 돼 있고 다 미주로 가 있어요. 민음사하고 의류문화사의 차이예요. 그것 또한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문학동네는 각주도 있고 미주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잠시만요. 문학동네는 간단히 봐야 될 건 각주로 넣고 자세히 봐야 될 거는 미주로 넣고, 역주도 있고 톨스토이가 단 원주도 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단 주석은 원주하고 표시해 놓고 나머지는 다 역주. 네, 그래서 오늘은 3가지 판본을 비교해 봤습니다. 민음사, 문학동네, 의류문화사.
말씀드렸다시피 도입부의 프랑스어 표시는 의류문화사가 편집이 편했다면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 양쪽이 다 있지만 역시 연진희 선생님이 일반 독자들이 읽기 편안한 역주를 잘 달아주셨어요. 제 소장본은 민음사입니다. 문장의 가독성, 그냥 가독성은 셋 다 뛰어나요. 가독성은 이제 뭐 저보러 전쟁과 평화 번역을 하시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서 제가 안 하겠다고 한 게 이보다 제가 더 잘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정도, 그러니까 다르게는 할 수 있겠죠, 이거하고. 근데 이 완성도를 놓고 보면은 한 80%까지 하면은 번역은 훌륭하다고 보는데 나머지 20%가 어디서 빠졌나의 문제지 다 80%까지는 도달한 번역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역시 소설가분이 번역한 거다 보니까 문장이 단순히 뭐 정확하냐 가독성이 있냐를 떠나서 이렇게 소설처럼 읽히게 번역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게 번역하기. 훌륭합니다. 민음사. 그래서 셋 중에 어느 것을 살 것이냐 하면은 하나만 그거는 제가 고를 수가 저는 민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북으로 갖고 있고. 이게 정말 쇼호스트가 어렵네요. 일단 오늘 이게 가장 재밌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제일 어렵네요. 혹시 전쟁과 평화를 읽고 싶다 하는 이게 분량이 많아서 읽기도 전에 질린다 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3번이요. 예, 지금 4번째 읽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까지 너무 다르죠. 읽을 때마다 다른데 또 읽을 때마다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읽을 때마다 똑같은 부분에서 계속 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 읽을 때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이런 거는 막 쪼개서 읽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때는 집중적으로 막 5일 잡고 일주일 잡고 막 읽었는데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조금씩 읽었어요. 그럼 이건 이제 읽다 보면 또 빨라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 근데 막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이러면서 그땐 제가 대학원생이니까 그렇게 읽었고 회사 다니면서 읽을 때는 뭐 한 달 내내 읽었죠. 요만큼씩 하면서 한 달 내내 읽었죠. 한 권으로 그때는. 다음 편엔 드디어 이제 총정리.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각 부와 장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를 보면서 책 속의 주요 내용이 또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그 장면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